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이어서 2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는요. 그 3프로TV의 인공지능이 바로 이분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올드 구인공지능. 구인공지능입니까? 네. 아, GPT는 아닙니까? 알파고. 아, 알파고입니까? 네, 지금 뭐 다 늙었죠, 알파고도. 무릎도 이제 뭐 시원찮고. 네, 늙었습니다. 이제 알파고 안 쓸 텐데. 자, 최퍼건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근데 목소리가 안 좋으시네요. 네, 사실 몸살이 좀 걸려서 고생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아이고. 구독자들 만나다니까 파이팅 있게 왔습니다. 예, 파이팅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예, 진짜 힘드신데도. 예,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되는데. 요즘에 인공지능은 이제 네, 챗GPT잖아요. 네, 저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통 알겠습니다. 뭐 할 때 쓰세요? 주로 뭐 장문할 때 많이 쓰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내용 정리 같은 거 하거나 도표 같은 거 보고 싶을 때 그냥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 같고, 실제로 요즘 업무 시스템 안에 GPT가 탑재되어 있어서 제가 뭐 GPT에 접속하지 않아도 저희 사내 프로그램 자체에 GPT가 도입되어 있어요, 요즘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요즘. 오. 실제 내부 교육도 되게 많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또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트렌드를 좀 가지고 나오셨는데, 자, 오늘 어떤 이야기로 좀 시작할까요? 네, 일단 뭐 연말이 됐으니까 한 해를 되돌아보면 결국 올해도 인공지능은 한 해였던 것 같거든요. 예. 실제로 뭐 박 팀장님도 공감하겠지만 제가 2021년도에 외부 강연 같은 걸 다닐 기회가 굉장히 많았는데, 외부 강연 다니면 뭐 10번 가면 10번 중에 9번은 언제나 인공지능과 로봇이다. 맞아요. 인공지능과 로봇이다. 정말 많이 말씀드리고 다녔는데 그게 2023년 올해 정말 많이 제대로 구현됐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연말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올해의 트렌드와 내년의 트렌드에 약간 변환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인공지능이긴 인공지능인데 업데이트는 필요하다 생각돼서 오늘도 사실 인공지능에 관한 투자를 약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업데이트. 그러면 2023년에 투자했던 인공지능 투자와 내년 인공지능 투자는 달라지는 겁니까? 맞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가는 분야가 인공지능이라는 산업 내에 머무르겠지만 네. 그 안에 좀 새로운 영역도로 디테일화되어 가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네, 자료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공지능 투자 트렌드로 제가 자료 제목을 잡아봤는데 정확히는 투자 트렌드의 업데이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올해 뭐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정말 많이 말씀드렸지만 매번 10번, 20번, 30번 다 인공지능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 외의 새로운 투자들도 저 역시 발굴을 많이 노력했지만 네. 결국 되돌아보면 인공지능을 이길 만한 투자 아이디어는 없었다. 그래서 결국은 매그니피션트 7의 시대가 올해 이제 정해였던 것 같고요. 저 역시도 대부분의 고객 포트폴리오가 저런 대형주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 올해 저런 대형주로 단순히 가정한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한 45% 정도 난 것 같거든요. 한 40에서 45%. 네. 훌륭한 1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저 미국의 빅테크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어떠한 산업을 통해 돈을 벌지가 중요한데 결국은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봐도 모든 빅테크들이 다 인공지능에 올인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트렌드 우리가 앞으로 뭐 올해와 내년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동안 인공지능인 거거든요. 네. 과거 한 13년, 15년간 클라우드 산업으로 미국의 빅테크들이 먹고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으로 미국의 빅테크들이 먹고 사는 건데 각각 기업들이 하고 있는 전략들을 보면 결국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좀 더 부각시켜 나가는 방식이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결국 기존의 정체된 성장을 인공지능 산업을 통해서 성장을 가속화시키겠다는 비전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조금 딜레마인 건 2023년 최고의 종목이었던 저 7개 매그니피션트 7이 내년에도 최고일 거냐에 대해서 저는 저 7종목을 내년에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문제가 되는 건 내년도에는 이 종목들보다 상대로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만한 종목들도 새롭게 많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전략은 저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서 빼세요는 전혀 아니고 저 포트폴리오에서 우수한 수익을 낸 부분들을 일부 차익 실현한다면 그걸 새롭게 투자할 투자처에 대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지난번에 나오셔서 말씀하셨던 게 일부를 이제 채권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돈 갖다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채권이란 건 결국은 안전자산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고 네. 만약에 매력적인 거 보면 채권 팔아 주식 사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제 포트폴리오는 한 6대4 정도 되는 것 같고 네. 60% 정도는 주식인 것 같고 나머지 40%는 유동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금과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파고님의 이야기는 그냥 딱 한 번의 방송만 봐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맥락이 있어요. 스토리가 있어. 예. 여러 차례의 방송을 연달아서 다 봐야 돼. 예. 과거 거 역주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 글로벌 라이브 구독자분들 뭐 저희 연속성 있게 함께 해왔으니까요. 네네. 뭐 이 플로우가 그렇게 낯설지 않으실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투자자의 어려운 문제는 그러면 내년에 그 인공지능 투자해야 되는데 올해 우리가 다 아는 종목 7개 말고 뭐가 있는데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 시장 흐름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 내용 한번 보면 많은 투자 전략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2023년이 인공지능의 해였던 것처럼 2024년 역시도 인공지능의 해가 이어질 것이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2023년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하자면 인공지능 내에서도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 등장한 한 해였습니다. 네. 그래서 1년에는 우리가 떠들었던 건 뭐 오픈 AI의 GPT가 어떠하다, 챗 GPT가 어떠하다, 그리고 뭐 메타의 라마 모델이 뭐 어떠하다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에 관한 얘기를 저희가 정말 많이 했잖아요. 네. 뭐 그런데 아마도 내년이 되면 그것보다는 그러한 라지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어떤 기능들이 구현되는데 그걸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데에 대한 초점을 더 많이 맞추게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가장 핫한 건 이제 앞으로 몇 년 내, 1, 2년 내로 우리의 모바일 안에 실시간 번역 기능이 들어올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GPTM이 번역 기능이 도입되어 있지만 우리가 유저 인터페이스상으로 텍스트를 입력해야 되는데 음성인식 모델이 많아지면서 음성으로 실시간으로 외국인이 그냥 말하면 내 휴대폰으로 보면 실제로 언어가 번역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실시간 번역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예. 이미지의 뭔가 보정이나 업그레이드 인공지능이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러한 기능들도 한층 더 강화될 거란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NH투자증권에서 정리해준 자료인데 왼쪽에 보이는 차트는 앞으로 여전히 클라우드나 인공지능 관련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오른쪽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것이 저런 인프라가 계층화되어서 구현됐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반도체 칩이라는 하드웨어적인 기능이 베이스가 돼야 될 거고 그 위에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부르는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그 위에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고 나면 이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면서 그걸 통해서 라지 랭귀지 모델까지 온 거죠. 그러면 2023년까지 우리가 본 건 아래 4개층은 완성이 된 겁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까지 만들어졌어요. 그 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본격화되기 시작할 건데 저것들이 내년부터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예. 뭐 실시간 번역이라든가 아니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미지 보정들도 지금은 굉장히 초창기 모델이지만 뭐 AI 프로필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그러한 모델들이 각양각색의 기능이 굉장히 많이 구현되면서 우리가 인공지능이 진짜 우리 생활을 바꾸는구나라는 걸 더 많이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1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가장 크게 바뀔 수 있는 시장이 어딜까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결국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들, 스마트폰과 컴퓨터 이러한 것들이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내년도에도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어느 정도 수준의 기능 향상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예. 그래서 스마트폰에 새로운 기능들이 탑재될 건데 네. 그러한 기능 중에 아마 우리를 좀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분명히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게 테마로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백그라운드로 제가 결론적으로 이제 인트로를 시작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인공지능 투자 트렌드는 이런 변화를 봤을 때 제가 생각에 내년도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결국 시장에서 많이 얘기 나오고 있지만 온디바이스와 NPU다.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올해를 되돌아봤을 때 저도 글로벌 라이브를 통해서 되게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떠올려 봤지만 지나고 봤을 때 결국 인공지능보다 강력한 건 못 찾아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저 역시도 올해 돈 번 걸 보면 다 인공지능 섹터에서 다 번 건데 내년도 동일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내년도에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보다는 그걸 통해서 뭔가 기능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는 기업들 쪽으로 수급은 좀 많이 몰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들고 있고 그럼 투자자들이 그러한 트렌드를 쫓기 위해서는 온디바이스 AI의 현재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리고 NPU가 그 과정에서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짧은아마 글로벌 라이브 구독자분들과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NPU에 관해서 기본적인 수준의 지식을 함께 쌓아가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해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만약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최파고님이 보시는 그 2024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의 어떤 그 전략
이런 부분은 온 디바이스와 NPU에 아마 초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는 기존에 우리가 오래 봤던 매그니피션트 7이 내년도 분명히 인공지능 산업의 지배자일 거고 예. 10년 후에도 지배자일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매그니피션트 플러스 알파를 찾아야 되는, 우리가 초과 수익을 찾아야 되는 게 필요한 시점인데 예. 그 초과 수익은 아마도 이런 온 디바이스와 NPU 같은 이런 변화에서 그 아마 초과 수익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바이스라 그러면 이제 기계라고 볼 수 있는데 꼭 스마트폰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 자율주행차도 당연히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알렉사의 그런 기능을 넣고 있기 때문에 AI 스피커도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을 거고 만약 내가 아마존의 주주라고 하면 기존의 알렉사의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로 탑재되는지가 매우 중요한 팩터가 될 것이고 기존의 애플 주주에게는 아이폰의 어느 정도의 기능이 업그레이드된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답은 아직 알지 못하지만 그런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다. 네네. 네, 그래서 바로 본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같이. 아마 온디바이스 AI 워낙 온디바이스란 말을 워낙 많이 썼기 때문에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익숙할 건데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사용하는 디바이스에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GPT라는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픈 AI 사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챗GPT에게 뭔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되게 되면 나의 기계 안에 인공지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접속이나 그런 불편함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다만 차이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오픈 AI에 접속해서 챗GPT에게 물어볼 때는 그 챗GPT가 활용하는 파라미터라고 하는 그 개체 변수가 한 1700억 개 정도 됩니다. 정확히 1750억 개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우리의 모바일에 들어와 있는 건 한 100억 개 내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스마트폰에 탑재될 것들은 파라미터 개수로는 더 스몰할 거예요. 대신 이 한 100억 개 정도의 스몰해지면 장점은 뭐냐 하면 기능은 제한적이겠지만 굳이 내가 인터넷 접속해서 뭐 비용을 지불하거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활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전력 효율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뭐 뭔가 새로운 발열에 대한 부담이나 뭔가 배터리를 많이 쓰거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휴대폰에서 간단하게 구현되면서 또 인공지능이 유출되는 리스크도 없다 보니까 조금 더 프라이빗한 인공지능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온디바이스 AI랑 어디나 내가 직접 사용하는 디바이스에 인공지능이 들어오는 거니까 테일러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쓰는 기능에 특화된 디바이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체감하게 되는 건 스마트폰일 테고 거기에 더해서 체감하게 되는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뭐 자율주행 자동차나 아니면 홈 디바이스들에도 그런 기능이 많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아마존 알렉사가 바라본 것도 알렉사를 통해서 뭐 홈 전체의 전자기기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걸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현되면 집 안에 뭐 냉방에 이런 것들에도 인공지능이 바로 적용돼서 에너지 효율화가 이루어지거나 그런 것들이 한 향후 1, 2년 내에 만들어지게 되겠죠. 우리가 직접 보게 될 겁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그 인공지능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1750억 개의 파라미터 있잖아요. 요즘엔 더 많은데 뭐 아예 숫자를 공개를 안 하니까 몇 개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몇 천억 개의 그 파라미터 가운데 안 쓰거나 중복된 게 대부분이래요. 맞아. 진짜 필요 없는 게 엄청 많대요. 아, 거기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안 쓰는 것도 수없이 많고 그게 밸류로 표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면은 뭐 이렇게 점수로 표시가 된대요. 안 쓰거나 아니면 중복돼서 굳이 두 개 있을 필요 없거나 그리고 뭐 다 제외하고 나면은 그 말씀하셨던 100억 개? 아니면 60억 개 이 정도로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만약에 더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약간 잉여는 나중에 쓰기 위함이니까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어떤 저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잉여 파라미터가 아니라 아예 그냥 쓸모 없는 쓸모 없는 게 이제 삭제가 됩니다. 실제로 삭제가 되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그 수많은 게 필요한 거고 왜냐면은 이게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 파라미터가 필요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으니까 근데 학습을 시켜 보면 이제 거기서 필요 없는 애들이 나와서 그때 이게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작은 규모의 파라미터가 우리의 디바이스에 탑재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하는 사람들이 처음 하는 건 굉장히 많이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고 몸을 일단 굉장히 많이 키우는 걸 벌크업이라고 해서 일단 몸을 굉장히 찌우잖아요. 그 다음에 운동하면서
음식을 식이요법을 해서 필요한 근육만 딱 남긴 슬림화를 해서 몸을 더 효율화시키잖아요. 네. 지금 인공지능이 딱 그런 벌크업을 잔뜩 한 다음에 그중에 필요한 기능만 가지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제 재밌는 게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런 인공지능 기능이 만들어지는 뭐 1750개 파라미터가 100개로 슬림화되는 구조가 실제로 우리 인간이 이 뉴럴 세포라고 하는 이 뇌세포가 갓난아이일 때 뉴럴 세포가 가장 많이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있다가 성인이 되면 안 쓰는 기능은 다 죽어서 퇴화해버리고 많이 쓰는 기능만 살아남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의술에 전념한 분들은 의학에 관련된 지식 뉴럴 세포들이 많이 남아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다른 쪽에 뭐 운동에 관련된 분들은 신체 기능을 특화시키는 그런 뉴런 세포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것처럼 인간이 처음 태어나 갓난아기 때는 굉장히 많은 세포가 있다가 많은 세포가 줄어들어서 내가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부분만 강화돼서 남아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인공지능이 만들어진 걸 보면 저는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몇천 개의 파라미터가 만들어진 벌크업을 한 다음에 각각의 기능이 특화된 이제 소규모 더 효율성이 만들어지는데 이 온디바이스라는 건 인공지능이 굉장히 벌크업했다가 슬림화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유를 정말 일타강사입니다. 일타강사. 우리 최파고님은 뇌세포밖에 안 남았나 봐.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인공지능 하는데 이렇게 한 번에 이해가 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뭔지 모르는데. 제가 막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 없고요. 최파고님이 한 번의 비유로. 진짜 재능이 미쳤어요, 정말. 저런 거 보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왜 중요하냐면 이 뒷장에 굉장히 잘 정리해 준 것 같은데 사실 삼성증권에서 이런 자료를 굉장히 잘 만들어줘서 제가 감탄할 때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하나의 장표를 보고 감탄을 했는데요. 한번 자료 봐주시면 여기 한번 보면 여기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에 이제 아이폰이라는 아이가 등장을 했어요. 스마트폰이라는 아이가 등장을 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등장하고 나서 우리가 많은 변화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집에 있던 퍼스널 컴퓨터가 우리 손 안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생태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휴대폰을 통해 정말 많은 걸 하게 됐는데 문제는 그 이후의 변화들을 보면 태블릿 PC라고 해서 스마트폰의 크기는 좀 커졌지만 기능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2016년도 이후로 잃어버린 것이 신기능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도 이제 같은 공감을 하는 게 태블릿 PC 이후로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큰 변화가 그동안 없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초기 모델 대비 지금이 성능적으로 많이 향상됐지만 뭔가 새로운 기능이 있으라고 했을 때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죠. 레벨업은 했지만 근데 재밌는 건 온디바이스 AI가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되면서 없는 기능이 생겨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시간 번역 기능, 기존 모바일 기기에는 없었는데 새로운 기기에는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스마트폰이나 새로운 디바이스들의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보면 지금 아이폰 12를 사용하고 있는데 12 사용하고 있지만 14이나 15 나와도 별로 교체에 대한 니즈가 별로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12로도 충분하거든요. 맞아요. 불편하잖아요. 전 11이요, 11. 네, 그러니까 아이폰 X 쓰는 사람들도 충분히 만족하거든요. 교체에 대한 니즈를 별로 못 느껴요. 이미 충분히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여기에 만약에 뭐 17이 나왔는데 여기 인공지능이 탑재돼서 자동 번역 기능이 있다. 이게 있으면 통역가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 끌리는 거죠. 교체를 하는 거죠. 못 참지. 네, 그러면 이런 PC 시장이 됐던 스마트폰 시장이 됐든 태블릿이 됐던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진다는 건 반도체 산업이 됐던 이 디바이스 산업이 됐던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하나의 사이클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도 온디바이스 AI라는 건 많은 PC 업체들 혹은 스마트폰 업체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매우 훌륭한 명분이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아마도 거기에 관련된 새로운 수요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겠죠. 제가 이제 언뜻 떠오르는 건 스마트폰의 시장률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러한 걸 촉발해서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겠죠. 네, 어떤 기업인지 다 아실 거고. 그래서 노키아. 결론적으로는 노키아, 블랙베리, 그렇죠. 블랙베리, 모토로라. 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기업들이죠. 추억의 기업들이 되버렸죠. 네, 파괴 혁신의 희생자들이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근에 전망 자료 보면 SK증권 쪽에서 자료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PC의 비중이 2027년 되면 한 60% 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 라인나우로 봤을 때도 인공지능을 일부 탑재된 PC가 한 20% 정도 된다고 하는데 향후 한 27년 정도가 되면 과반수를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PC 안 쓰는 분들이나 노트북이 필요 없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향후 한 3, 4년 지나고 나면 인공지능이 탑재됐느냐 아니냐로 이게 구형폰이다 뭐 신형폰이 되게 구분될 거라고 하죠. 우리도 예를 들어 휴대폰이 스마트폰이랑 아닌 거랑 구분되는 것처럼.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변화가 있다는 거죠. 예. 네, 뭔가 하실 말씀 있으시죠? 아니요. 네, 그래서 이거 설명해주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대화창에 네. 왜 온디바이스죠? 클라우드에서 못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좀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왜 같아요. 지금 온디바이스가 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 베이스로 구현되는 거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 구동의 비효율성이 많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챗GPT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나중에 모델이 비즈니스 구축가 되고 실제로 구현이 될 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비용 지불이 그 규모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구현하고 있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365 코파일럿 이런 모델들 역시도 프로그래머들이 온 클라우드 상태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기능은 예를 들어 한 10가지면 거기는 한 1000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우리 유저들은 10가지 기능을 사용해야 되는데 1000가지 기능이 있는 걸 강제로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비싼 거죠. 비용 지불하고. 네.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이제 오게 되는 게 나의 디바이스 안에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되게 되면 내가 사용하는 기능 20개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걸 비용 효율에서 사용 가능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아마도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많이 우리의 프라이빗한 부분들에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나의 개인 건강에 관련된 인공지능 정보, 예를 들어서 나의 생체 리듬이나 나의 뭔가 심장 박동이나 나의 간 기능 수치 이런 건강 정보들을 인공지능에게 조언받게 될 터인데 그러한 정보들을 전부 다 클라우드에 올릴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나의 건강 정보나 프라이빗한 인공지능 조언 이런 것들은 나의 디바이스에서 외부 반출이 안 되게 만들 거라는 거죠. 그래야죠. 지금 역시도 우리 모바일에서 어떤 어플이 구현되면 이 모바일 어플에서 사용하는 정보를 클라우드에 올리겠습니까 아닐까 물어보거든요. 지금은 디폴트 값이 노로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기본 값은 노고 내가 원하면 클라우드에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나의 디바이스에 들어가 있는 프라이빗한 정보들, 나의 행동 패턴들, 나의 심박수, 나의 운동량들이 인공지능이 도입돼 데이터 분석해 주는 건 클라우드에 서류를 올리지 않고 내 디바이스 안에 있는 데이터로 조언을 받아야 되니까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건 저 개인적으로 프라이빗한 정보 영역에서 온디바이스 AI가 효용화될 거다. 그리고 나에게 좀 더 특화된 체화되어 있는 디바이스로서 기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디바이스에 이어서 제가 MPU란 부분을 설명드릴 텐데 그 부분을 보면 조금 더 오히려 공감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온디바이스에 개인적으로 제일 의미 있는 건 우리가 사용한 디바이스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디바이스를 2007년부터 2023년까지 대략 한 15~16년간 사용해 왔는데 그 전의 휴대폰을 지금 피처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피처폰이 있고 스마트폰이 있는데 그 이런 15년 동안 스마트폰 시대였으면 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폰 시대가 아니라 이제 AI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던 거죠.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휴대폰과 그냥 스마트폰이 구분된다는 거죠.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그러면 아마도 새로운 수요 면에서는 상당히 자극적일 거고 그러한 온디바이스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과 관련된 밸류체인들이 주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온디바이스란 트렌드를 이해하고 나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결국은 MPU로 자동으로 이제 연결되게 됩니다. MPU요? 네, 그러면 이어지는 MPU로 키워드를 넘어가서 한번 브리핑을 해보면 2023년 11월 22일 이제 불과 며칠 안 된 겁니다. 이날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저기 이제 충격적인 멘트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데이터 센터에서 학습을 위한 워크로드보다 추론을 위한 워크로드가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해석하자면 기존의 엔비디아의 GPU 데이터 센터가 주로 활용되는 것들은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디벨롭이 이루어지는 학습을 위한 목적이었는데 2022년도 12월에 챗GPT라는 가 등장하고 나서 사람들이 GPT라는 걸 활용해서 질문해서 답변을 받잖아요. 뭐 날씨 체크해줘 아니면 뭔가 새로운 걸만 만들어줘 그림을 그려줘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수요로 만들어지는 추론 워크로드가 학습보다 오히려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벌써 올해 11월 기준으로는 학습 관련 칩보다는 추론을 위한 칩들, 반도체에서 중요한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엔비디아의 키는 GPU인데 우리가 이제는 다 알지만 이 GPU가 수요가 많은 이유는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칩이거든요. 학습에 활용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내년도부터는 GPU보다는 NPU의 계획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NPU. 이 NPU가 결국 기존에 학습된 것들을 활용해서
추론해내는 모델인 겁니다. 예. 그러면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전 온디바이스 AI라고 표현했지만 이거는 그냥 거창한 전체 트렌드를 말하는 거고 네. 실제 팩터는 뭐냐면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는 컴퓨터나 휴대폰에는 CPU라는 아이가 있고 이 두뇌죠. 그리고 GPU라는 아이가 있고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네. GPU는 카메라나 이미지 분석을 하고 CPU는 연산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차이는 CPU는 직렬이고 GPU는 병렬인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는 CPU에 GPU가 들어가는 데 대해서 NPU라는 아이가 같이 탑재된다는 거죠. 그럼 예전에는 두뇌가 뭐 좌뇌 우뇌였으면 좌뇌 우뇌하고 더 뛰어난 뇌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그게 중뇌. NPU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변화가 만들어지는 건데 예. 문제는 기존의 CPU보다 GPU가 이 학습에 더 특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GPU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았던 거고 최근 CPU 시장의 강자 인텔은 완전히 박살날 동안 GPU 시장의 강자는 엔비디아는 굉장히 부상했잖아요. 그러면 CPU 시대에서 GPU 시대로 넘어가서 이런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네. 그러면 GPU 시대에서 NPU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 투자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새로운 세대 교체가 칩셋에서 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건 과연 GPU 시장에서 NPU 시장으로 넘어갔을 때 기존 GPU 시장의 강자들이 현재 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만약 NPU 시장이 트렌드가 된다면 그 NPU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부가가치들은 누가 제일 많이 가져갈 건지가 투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다는 그렇죠. 거죠. 네, 여기까지 업데이트가 되시는 거죠. 예. 아, 네. 그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예. 이 NPU라는 아이는 다른 이름이 AI 가속기라고 하는데 이 NPU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통 추론 모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딥러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딥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신경망이 연결돼서 뉴럴 프로세스가 연결되는 건데 이 NPU 자체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예. 이 인공지능 연산에 특화된 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기존 GPU는 어떤 게 장점이 있냐면 학습 능력도 있고 추론 능력도 있고 둘 다 가능했던 거거든요. 근데 범용성이라고 해서 GPU는 굉장히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원래 GPU가 처음 태어났던 건 우리가 뭔가 게임에서 그래픽 가속이나 이미지를 빨리 처리하는 쪽에 특화됐던 건데 거기에 부가 기능으로 그런 이미지를 처리함을 통해서 인공지능 데이터 학습에도 활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GPU 기능도 있고 다른 기능도 있었던 건데 예. NPU는 인공지능 신경망 학습에만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대 성능비 혹은 동일한 설정률이 됐을 때 NVIDIA의 GPU보다도 NPU가 같은 성능으로 설계했을 때 더 월등한 용량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래 차트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제 저 설명을 표를 조금 좀 드리면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네, 설명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왼쪽 편은 보면 퓨리오사라고 해서 국내 기업이 만들어낸 NPU가 있습니다. 예. 이 NPU 이름이 워보인이라는 건데 같은 로직으로 엔비디아가 A2라는 GPU를 만들었는데 그 정도 레벨의 NPU를 만들었습니다. 국내 기업이. 그러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NPU의 그래픽 모델 성능은 최고거든요. 세계 최고. 근데 국내 기업이 동일한 셋업으로 NPU를 만들어 보니 인공지능 연산에 있어서는 국내 기업이 엔비디아를 2배 가까이 압도하더라는 겁니다. 저 8760포인트와 4800포인트가 사물에 대한 인식 능력을 테스트했는데 예를 들어서 NPU 모델이 한 8000개의 사물을 인식할 때 GPU는 4800개밖에 인식을 못했다는 거죠.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예. NPU는 동일한 설계 기준으로 봤을 땐 GPU보다 성능을 압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그러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높아져서 동일한 성능으로 따지면 동일한 비용을 투입했을 때 엔비디아보다도 더 3배 더 높은 효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성비가 높다는 거죠. 네, NPU가. 그래서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게 GPU 베이스로 가져가게 되면 GPU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봐야 돼요. 그래픽 인식도 하고 뭐 그래픽 가속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연산도 하고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반면에 NPU는 인공지능 연산에만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만 잘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전 엔비디아에서도 기업 실적 발표에서 얘기한 것처럼 2023년 11월부터는 기존의 학습보다도 추론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GPU보다도 NPU의 앞으로 부가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거고 예. 우리가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될 건 이런 것 같아요. CPU 시장은 인텔이 제왕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GPU 시장은 엔비디아가 제왕이었잖아요. 근데 NPU 시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NPU 시장은
명확한 누가 리더다가 없습니다. NPU는 이제 막 초입 시장인데 문제는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애플도 NPU를 하고 있고 퀄컴도 NPU를 하고 있고 뭐 퓨리오사나 국내 리벨리온 같은 기업들도 NPU를 하고 있고 테슬라조차도 NPU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의 빅테크 또 우리나라의 칩 회사들이 모두 다 NPU 시장에 뛰어들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NPU가 넥스트 리더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건 맞는데 여기에 누가 챔피언이 될지가 이제 퀘스천 마크인 거죠. 근데 아까 그 표만 보면 성능 좋으면 그냥 그걸 쓰면 되는데 왜 그걸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도표에 만들어 놓은 건 엔비디아보다도 퓨리오사라는 회사가 만든 NPU가 더 뛰어나다는 건데 다른 회사들이 만든 NPU들 역시나 전반적으로 다 이 정도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엔비디아보다 더 좋은 겁니까? 인공지능 연산에 특화한다면 기존 엔비디아의 GPU보다도 현재 만들어져 있는 초기 NPU들이 성능적으로 더 뛰어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GPU 사용하지 말고 이제 NPU 할 때 엔비디아 거 안 쓰고 다른 거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질문에는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 게 일단 첫 번째는 지금까지는 NPU보다 GPU가 해야 될 역할이 더 많았어요. 지금까지 학습 기간이었거든요. 공부는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겁니다. 이제는 공부는 끝내가는 거고 추론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제 NPU를 많이 써야 되는데 문제는 이 NPU나 GPU라는 하드웨어를 구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필요한 건데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엔비디아가 정말 대단한 게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엔비디아가 이미 석권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쿠다라는 생태계인데 기존의 GPU와 NPU를 구현하는 생태계 플랫폼을 NPU가 미리 그 엔비디아의 GPU를 특화하는 플랫폼을 깔아놓다 보니까 새로운 NPU가 여기 바로 진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 생태계에 약간 엇박자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내년과 내후년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성능적으로는 아마도 엔비디아의 GPU보다 뛰어난 NPU들이 많이 등장하게 될 것 같아요. 내년이 되면. 근데 그걸 실제로 생태계에 진입하느냐에 관해서는 우린 또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건 누가 결정해 줍니까? 그러니까 생태계에 진입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기업들이 그러면 결국에 이 시장을 석권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크고 작은 스타트업들은 진입 자체가 안 되니까 아무리 자기께 좋아도 그러니까 그런 빅테크 기업들 중에 그러면은 뭐 있겠네요. 그렇죠. 그 안에. 네. 그래서 결론부는 이제 이런데 뭐 서론은 길었지만 뒷장으로 넘어가 보면 결국 이제 이렇게 돌출되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 시대가 왔고 그 부가가치를 누가 가져갈 건가에 관해 모두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가가치의 핵심은 이제 이쪽인 것 같거든요. AI 어시스턴트. 이제 이 용어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될 건데 우리 개인들이 인공지능을 소비하는 걸 어떤 형태로 접근할 거냐면 결국 우리 옆에 인공지능 기능을 서비스해주는 이제 비서 역할을 해주는 아이가 있다는 거죠. 이게 누군가에게는 스마트폰일 거고 누군가에는 프로그래머에게는 컴퓨터일 거고 또 집에서 사용할 때는 뭐 스피커가 될 거고 자율주행차에게는 자동차가 될 건데 여기에서 이제 패권을 가져가는 기업이 이 전체 시장을 가져가게 되겠죠. 그러면 일단 1차 후보는 기존 스마트폰 시장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가장 잘한 기업은 애플 같은 기업이니까 애플 같은 곳들이 이런 AI 어시스턴트의 일단 1차적인 강자일 거죠.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애플이 아이폰 X를 출시했는데 아이폰 10이었죠. 근데 재밌는 건 우리는 그때 인식을 못했지만 2017년에 이미 그 아이폰 X에 NPU가 들어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시리. 네. 실이나 실제로 인공지능이 스마트폰에 가장 많이 구현되는 건 이미지 보정에 굉장히 많이 활용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진 딱 찍으면 우리는 사진 한 장 찍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십 장을 찍어서 조합해서 최적의 사진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017년부터 이미 아이폰에는 NPU가 들어가 있어서 사실 우리는 애플이 굳이 자랑은 안 했지만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구현되고 있었던 거고 그게 이제 더 역할이 커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애플도 아마도 이쪽에 매우 강력한 후보가 될 거고. 애플 너무 겸손했네. 왜 말을 안 해줬지? 그러니까 좀 알려주지. 좀 알려줘야죠. 자기 NPU 쓴다고. 그리고 PC 시장에서는 역시나 다 알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강의 지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우리의 뭐 모바일 프로세스나 컴퓨터 프로세스의 온디바이스 시대에는 요즘 가장 또 저돌적으로 하고 있는 건 퀄컴 같은 곳들이 스냅드래곤의 신모델을 내놓으면서 스냅드래곤 8 같은 건 모바일에 사용하는 AP인데
100억 개 정도의 파라미터는 소화하는 걸로 기능적으로 굉장히 우월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PC용 온디바이스에서는 스냅드래곤 엘리트라고 해서 한 130억 개 정도 파라미터를 PC 내에서 소화하는 것들을 잘하고 있어서 보통 이게 가장 많이 넣은 건 저도 추천의 의미는 전혀 아니고 네. 뭐 애플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같은 기업들이 현재로 봤을 때는 좀 더 선두에 있단 말들을 하고 그리고 자율주행차에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 그 NPU 프로세서가 들어가게 되고 많은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될 건데 뭐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테슬라 역시도 이 영역에서 굉장한 강자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온디바이스 원조는 테슬라라고 보는 투자자들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네. 최종 정리하면 뭐 지난 1년간은 제가 느끼기에도 인공지능의 개화기였던 것 같고요. 2023년 11월 현지 시점에 봤을 때 이 인공지능 트렌드가 GPU 중심에서 NPU로 넘어가고 있다. 그럼 저도 약간 불안한 건 GPU 세강 최강자였던 기업들이 NPU 시장으로 넘어갈 때 그걸 완전히 석권할 수 있을까? 네. 혹은 마켓을 약간 뺏길 수 있을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거고 예. 내가 만약에 현금화한 것들이 있으면 그런 비중들을 NPU 시장의 강자들 비중을 좀 더 높여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일단은 제가 아까 전 언급한 그러한 기업들이 지금 당장 봤을 때는 비율로 따진다면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되고 비중을 좀 더 늘려야 되는 영역들이 아닐까라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아마도 내년에 투자하실 때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사실 뭐 앞서서 언급하셨던 그 기업들은 지금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이 NPU 시장이라는 것이 더 얹어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이고, 예, 많은 분들이 또 가지고 계신 기업들이 뭐 상당수 있으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면 물론 이제 빅테크의 기업들은 여러 이러한 어떤 생태계가 워낙 막강하니까 중소형 기업들, 특히 중소형 성장주들,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좀 뭐 등한시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 내년도 시장에 대한 생각과 내년도 시장에 대한 제가 생각한 투자 전략을 예. 사실 2주 후에 제가 글로벌 라이브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라서 그래요? 내년도 투자 전략에 대한 얘기를 제가 2주 후에 좀 자세하게 브리핑을 드리게 될 것 같고 예. 제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건 빅테크에 투자한 지 최근 2-3년 되신 분들은 그렇게 체감하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미국 시장의 빅테크에 이미 투자한 지 벌써 한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의외로 빅테크들도 그 해의 트렌드에 따라서 우열이 굉장히 많이 가려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애플도 좋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좋았잖아요. 네. 근데 과거 최근 5-6년간 보면 어떤 해는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30% 오를 동안 애플은 10%도 못 오르고 또 어떤 해는 아마존이 50% 오르는 동안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은 10% 못 오르고 역학구도 굉장히 다양한 적이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올해는 사실 빅테크들이 다 같이 올라줬습니다. 매그니피션트 세븐이 같이 올랐는데 네네. 내년이 되면 다른 그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만약 그런 역학관계의 변화, 수익률의 차이가 빅테크 안에도 난다면 아마도 이 NPU 시장에 조금 더 강점을 가진 기업과 강점을 가지지 못한 기업 또 우리가 만나는 AI 디바이스를 확보한 기업과 확보하지 못한 기업 간의 온도 차이가 상당히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최파고님의 이야기는 진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세상이 변화하는 이 포인트를 짚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진짜 왜 목이 메이지? 네. 감격 너무 힘을 줬어. 감동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와. 네. 그러니까 어떠한 시점에 변곡점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2022년 12월에 GPT가 등장했을 때 그게 굉장히 많은 임팩트를 줄 거라는 걸 우리가 모두가 글로벌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2023년 11월 경에 이 엔비디아가 이제는 학습에 관련된 데이터 센터 수요보다 추론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졌으로 얘기한 건 이거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네. 중요한 변화인 거예요. 우리가 이름도 익숙한 NPU가 이제 개화했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럼 그 과정에서 다행스러운 거 국내 기업들도 이 시장을 잘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랑스럽게도. 네, 뭐 리벨론이나 아까 얘기한 뭐 퓨리오사 같은 기업들은 그 NPU 시장의 트렌드를 미리 직감하고 그쵸. 미리 자본을 투하하고 미리 앞서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또 우리 한국에도
뭐 제2의 정말 삼성전자나 제2의 하이닉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설렘도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 3프로에서도 그분들이 출연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예. 아마 검색해 보시면 인공지능 관련된 정보를 그분들이 직접 대표님들께서 나오셔서 얘기해 주셨으니까. 2주 뒤에는 2024년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거죠? 그러면? 맞습니다. 예. 내년도 투자 전략에 대한 생각을 저는 거의 정리가 끝났고 그걸 최종 정리해서 2주 후에 저희 글로벌 라이브에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초 공개입니까? 최초 공개입니다. 2주 뒤에. 2주 뒤가 또 기대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지. 자, 본인의 전략이니까. 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파고님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인공지능, 내년에도 인공지능 트렌드가 변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 트렌드 안에서 산업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렇죠. 이 이야기를 예. 꼭 이것도 다시 보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최파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